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저희가 어, 지금 제대로 세계 일주가 되겠죠. 일본의 지금 규슈 지방을 다 돌고 지금 비행기는 후쿠오카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본섬으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목표는 히로시마, 후쿠오카에서 이륙해서 히로시마까지 가는 게 일단 오늘 목표인데 구체적인 경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후쿠오카에 있는데 기타 규슈와 시모노세키를 거쳐서 이제 히로시마로 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거리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제 생각에는 뭐 1시간 반은 좋게 걸릴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걸리면은 중간에 착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 앞으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X박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인 설정은 제가 해놨고요. 이제 출발지와 목적지 그리고 경유지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쿠오카 공항에서 이륙을 출발지로 설정하고 출발지 그리고 목적지는 히로시마, 히로시마로 잠시만요. 히로시마에 공항이 없다 그죠? 히로시마에 공항이 없습니다. 이런 이와쿠니에 공항이 있네요. 음, 그러면은 오늘 뭐 이와쿠니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쿠니로 가고 여기에 공항이 있네요. 히로시마에서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잠 찍어볼까요? 찍어보면은 도착으로 설정. 거리가 또 안 나오네요. 이건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나왔다가 안 나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버그 같아요. 버그. 아직까지 옆에서 2024가 출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기타 규슈. 기타 규슈는 그 기타 규슈와 시모노세키가 규슈와 본섬을 마주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기타 규슈와 시모노세키를 중간 경유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의 직선 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해안선 따라가면 구경은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너무 오래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비행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마켓플레이스를 방금 확인을 하고 왔는데 아직까지 마켓플레이스는 정상적으로 오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한 달하고 단 열흘이 됐습니다. FS 2024 릴리즈한 지 시간이 좀 너무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륙할 때는 6, 70 풀스로틀로 한 6, 70 노트로 가속을 한 이후에 기수를 살짝 들어주면 부드럽게 이륙을 합니다. 이륙을 하고는 이륙을 하면은 일단 고도를 올려야 됩니다. 고도를 최대한 빨리
근데 이제 속도를 실속하지 않도록 속도를 유지하면서 고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고도계와 속도계를 모니터링 하면서 갑자기 급한 각도로 상승률을 갑자기 올리면은 오히려 더 이륙 속도가 느립니다. 차라리 에어스피드가 어느 정도 가속이 돼서 이제 탄력이 붙었을 때 그때 이제 고도를 올리는 게 더 유리합니다. 자, 고도가 올라갔으면은 저희 이제 항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저 빨간 지도의 빨간 선에서처럼 가야 되지만은 뭐 저희는 뭐 게임이고 또 저희 목적이 구경이니까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얘기하는 바람에 일단은 항로로 어, 방향을 설정해 놓고 주변을 한번 돌아볼까요? 자, 지금 보이시는 쪽이 이제 후쿠오카 항이죠, 그죠? 후쿠오카 항입니다. 후쿠오카 항은 굉장히 큰 항구죠. 일본에서 손가락에 드는 큰 항구로 알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자, 기타 규슈까지는 그냥 매뉴얼 비행을 하겠습니다. 매뉴얼 비행을 하고 기타 규슈부터는 오토파일럿을 어, 켜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기타 규슈와 시모노세키 항구는 좀 살짝 저공 비행을 하면서 구경을 좀 하고 가는 게 좋겠죠. 기타 규슈 항구는 이것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규슈섬, 규슈섬의 마지막 항구죠. 일본 본섬과 연결하는 마지막 항구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또 기타 규슈의 이제 해협 건너편에 있는 게 시모노세키 항입니다. 마주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몰랐는데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산에서 잠시만 앵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그 배를 타고 일본을 갈 때 그 시모노세키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시모노세키로. 그래서 왜 시모노세키로 가지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후쿠오카가 훨씬 큰 항구인데 뭐 후쿠오카 가는 분들도 많겠지만 시모노세키를 많이들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보니까 이번에 알았는데 그 만약에 후쿠오카나 기타 규슈 항구로 가면은 일본 본토로 가기 위해서는 바다를 또 건너야 됩니다.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시모노세키로 가면은 시모노세키 자체가 일본 본섬이기 때문에 바다를 건널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마 시모노세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제 캠핑카 큰 거를 사서 일본 여행을 한다면은 먼저 규슈 지방을 여행을 할 때는 캠핑카를 후쿠오카로 가든 뭐 후쿠오카로 갈 것 같아요. 캠핑카 싣고 후쿠오카 가는 배를 탈 것 같은데 만약 일본 본섬으로 여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본섬 중에서도 그 왼쪽 부분,
왼쪽 부분으로 간다면은 아마 기타 규슈로 가는 게, 기타 규슈랍니다. 그 시모노세키로 가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것도 이번에 처음 배웠습니다. 이렇게 그 FS를 하면, MS FS를 하면은 그 비행을 하면서 그 많이 배우게 됩니다. 지리 공부를 정말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재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조정하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조정해서 본인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 제 생각에는 뭐 엑스박스를 하나 구입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60만 원, 65만 원인가 하나요? 요즘. 근데 엑스박스 65만 원에 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뭐 많이 할 거 아니면은 이제 스탠다드 버전을 구입하셔도 되죠. 스탠다드 버전이 8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저는 이제 그 프리미엄 딜럭스를 구매를 했는데, 근데 프리미엄 딜럭스가 아무래도 좀 더 좋습니다. 그 위에 이제 에비에이터 버전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프리미엄 딜럭스가 15만 원 정도 하고, 네, 에비에이터 버전이 25만 원 한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이제 그 그 버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공항의 숫자가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비행기 숫자가 많아져요. 그런데 음, 프리미엄 딜럭스 버전하고 에비에이터 버전은 공항 숫자는 똑같습니다. 공항 숫자는 똑같은데 비행기 개수가 차이 나는데 뭐 저는 뭐 비행기를 다양하게 사용하지 않는 편이라 가지고 공항 개수가 제일 많은 버전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공항이 140개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물론 이제 낮은 버전으로 구입을 하고 난 뒤에 공항이나 비행기를 따로 구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아마 그게 공항이나 비행기를 이제 많이 구입하면은 그게 훨씬 더 비싸게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보이는 항구가 기타 규슈 항구가 보이기 시작하죠. 저 바다 건너가 시모노세키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자주는 아닙니다만은 가끔 올려놓은 이제 제가 제 유튜브 채널 올려놓은 영상을 가끔 확인을 해봅니다.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실수를 그 지명을 잘못 부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오이타인데 지난번 영상에서 오이타인데 자꾸 오타와 그랬더라고요. 나중에 뭐 교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그 말을 하고 뭐 사실은 뭐 이렇게 실제로 제가 촬영을 하면은 음, 굉장히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 화면만 해도 제가 세 개를 봐야 되고요. TV 화면, 그 다음에 노트북 화면, 그리고 세컨드 모니터 화면, 그리고 노트북 화면에서는 다시 또뭐 지도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자료도 봐야 되고, 검색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엑스박스 컨트롤러도 사용을 해야 되고, 허니콤 요크와 스로틀도 사용해야 되고, 마우스도 두 가지를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제가 이제 대화를 할 때 그 나레이션을 넣을 때 이제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경우가 의외 보면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그 엉뚱한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많이.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나 서울 사람, 그 태생적으로 표준말 쓰는 분들은 그 사투리 쓰는 그 지방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차이가 이게 발음이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발음이 이렇게 뭉개진다 그럽니까? 그 받침이나 이런 거를 엉뚱하게 발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부분은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고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제일 좋은 거는 그거를 이제 편집 과정에서 다 교정을 해주면 제일 낫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더빙을 다시 한다든가 그 부분만 혹은 밑에 하다못해 자막이라도 넣으면 좋은데 교정 자막을 뭐 오이타를 오타와로 했으면은 뭐 이렇게 그런 수정 자막을 넣어주면 좋지만은 그 편집을 해보니까 참 유튜버 운영자분들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직접 운영해 보니까 이 편집이 제일 어렵다기보다 제일 일이 많습니다. 편집이. 그래서 뭐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그게 이제 그 프로페셔널 직업이니까 뭐 한 편에 뭐 10시간씩 뭐 며칠씩 투자해야죠. 한 편을 유튜버 이제 전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올리더라고, 한 편 이상은. 그런데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편을 촬영을 하루를 하고 보통 1박 2일 하겠죠. 1박 2일 하고 그다음 그 나머지 5일은 편집을 하더라고. 하루에 뭐 대여섯 시간씩. 그 완전 전업으로 하니까 뭐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또 그럴 일도 아니고 제가 이건 뭐 시청자분들 아예 의식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인 채널이니까 개인 블로거지만 그렇지만은 제 목적은 개인 블로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제가 다른 일을 한 개도 못하죠. 그래서 엉성합니다. 엉성한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타 규슈에 왔습니다. 기타 규슈. 제가 일본에 계신 이제 한국 유튜버 분들 이제 즐겨보는 채널이 구독해놓고 보는 채널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보자 5개인가 6개 있습니다. 그 미혼이신 분 2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혼이신 분 3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리틀조 빅조라는 그 중년 가장이죠. 그 아내분은 일본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들 있고 그 아주 이제 단란한 가정이죠. 제가 되게 즐겁게 봅니다. 굉장히. 근데 그분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 전 가족이. 근데 그분이 그 가족이 사는 데가 기타 규슈 같아요. 기타 규슈. 그래 지금 그 지상 어디인가 리틀쇼 빅조 가족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제 채널은 구독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하지만 저는 이게 직업이 아닙니다. 재미기 때문에 안 하셔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 리틀조 빅조 그분 채널은 구독해 주십시오. 구독해 주시오. 일본에서 아시다시피 일본이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일본이 경제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경제는 굉장히 안정적인데 어, 삶은 되게 팍팍한 것 같아요. 그 직업을 구하기도 쉽고 뭐 좋은데 굉장히 안정적인데 뭐 급여가 뭐 20년 동안 안 올랐다니까
물가도 안정적인데 그래도 오르긴 오르죠. 특히 이제 코로나 시국에. 그래서 이제 삶이 되게 팍팍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리철조 빅조 이제 그분 자 여기가 시모노세키입니다. 시모노세키. 그 배를 타고 부산에서 가면은 이게 정박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쪽에 이쯤 어디 할 것 같은데 바깥보다는 근데 조금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시모노세키 항구입니다. 시모노세키. 하여간 그 리틀조 빅조 그분 그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큰 도움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 경제적으로. 그 구독자 수도 꽤 되죠. 16만 명인가? 그래서 이제 큰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기까지 있잖아요, 그 집은. 그래서 그분 채널을 많이 구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당연히 구독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그 하시기 귀찮으시면은 리틀조 픽조 그분 채널을 구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채널은 그냥 오다 가다 한 번씩 들으시고요. 제 채널에 구독자분들에 대한 뭐 제 바람은 전번에도 말씀드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 이거 다리도 되게 정교하게 묘사돼 있다. 야, FPS 2024가 다르네요. 지금 현수교가 굉장히 정밀하잖아요. FPS 2020에서는 이렇게 정밀하지 않습니다. 와, 확실히 좋아졌네요. 확실히. FPS 2020에서 이 정도로 정밀하려면은 유료 시너리를 사야 돼요. 돈 주고. 근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시너리가 이 정도로 정확한 거예요. 자, 이제는 오토파일럿을 세팅해서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도도 이제 좀 맞춰놓고, 고도는 뭐 구경 삼아 가니까 뭐 한 2000피트 정도로 일단은 고도를 먼저 대충 맞춰놓고, 자, 저는 허디콤의 스로틀에 있는 비행 패널을 이용을 합니다. 플라이트 패널을 이용하니까 훨씬 편리합니다. 자, 먼저 고도를 먼저 맞추겠습니다. 고도를 자, 끄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지금 블랭크로 되어 있잖아요. 블랭크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면은 고도가 맞춰지죠. 1500피트로 해놓을까요? 자, 고도가 맞춰졌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현재 우리가 날고 있는 게 1900이죠. 1900이니까 하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일단은 그대로 냅두겠습니다. 냅두고 그 다음에 헤딩. 헤딩은 이제 방향이죠. 헤딩은 이제 얘로 보고 맞추면 되죠. 얘로 보고 맞추면 되는데 그러면은 플라이트 패널에서 HDG 헤딩으로 선택 셀렉트를 헤딩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돌립니다. 다이얼을 돌리면은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헤딩이 지금 여기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있는 걸 요렇게하는 거예요. 80도로 맞추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돌면 80이 되죠. 자, 됐습니다. 자, 이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파일럿을 누릅니다. 오토파일럿을 누르면은 일단은 헤딩 버튼을 누릅니다. 오토파일럿 누르고 헤딩을 선택하면 이제 방향을 얘가 맞춥니다. 맞추는데 방향은 이미 돼 있죠.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고도로 맞춥니다. 고도를 맞추기 위해서 오토파일럿 버튼은 지금 눌러 있습니다. Alt를 누릅니다. Alt. 그런데 지금 현재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기 버티컬 스피드가 지금 세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버티컬 스피드를 이제 마이너스로 하면 되죠. 그죠? VS를 일단은 마이너스로 좀 합니다.
마이너스로 하면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하고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버티컬 스피드 범위 내에서 이제 고도를 이렇게 1500피트로 맞춰 나갑니다. 어, 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마이너스로 해야 되는데 플러스로 했죠. 1800에서 1500으로 내리려면 마이너스로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고도가 쭉 내려가죠. 쭉 내려가다가 이제 1500피트쯤에서 멈추게 될 겁니다. 아마. 멈추죠. 그죠? 자, 됐습니다. 됐으면은 이제 고도는 이제 1500피트 안정적이죠. 안정적이면은 이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헤딩을 다시 선택해서 그 헤딩만 이제 조정을 하면 됩니다. 고도를 이제 뭐 조정할 일은 잘 없잖아요. 그럼 항로를 약간 벗어났으니까 헤딩을 이제 그 요크는 제가 전혀 손 안 대고 있습니다. 항로 안에 들어가도록 헤딩만 이제 조정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그 조정 파일럿 분들도 이렇게 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륙하고 나면은 거의 그 플라이트 패널로만 그 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헤딩 다이얼이 뭐 요크 조정관이죠. 조정관. 되게 편리합니다. 이제 웬만큼 맞았죠. 맞았으면은 이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잘 가고 있죠.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마구치 야마구치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마구치를 꽤 많이 왔네요. 아, 야마구치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야마구치가 아니라 우베시 그 정확하게 산 요노다시라는 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산 요노다시를 지나고 있고 산 요노다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웬만큼 방향 맞춰놨으니까 이제 주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변을 어, 온통 산이라 그죠? 산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일본의 태평양 연안이잖아요. 물론 앞에 이제 거대한 시코쿠 섬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지나온 시모노세키가 이제 뒤에 보이죠, 그죠? 시모노세키가 보이고 저 그 바다 넘어 있는 게 저게 바로 규슈가 되겠습니다. 규슈가 되고 FS 2024가 진짜 지상 경치가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정말 정말 정교합니다. 지상 경치가 정말 정교해요. 그게 그만큼 일본 정부에서 정확한 GIS 데이터를 이제 MS에다가 제공을 했다는 얘기겠죠. 우리나라는 FS 2020에서는 형편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군사적인 이유로 GIS 데이터를 그 해외 유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밀한 거는 그 뭐 축적이 뭐 몇 대 몇
까지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일본은 아마 GIS 데이터만 제공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GIS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정교하게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 뭐 금전 그 일본 영토의 그래픽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MS 측에다가 이제 굉장히 그 계획을 아마 보조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일본에서 그 어떤 회사나 이렇게 회사를 고용해서 뭐 정밀 그 지상 데이터를 만들어서 MS 측에 제공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FS 2020 때부터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해 보면은 그 지상 그래픽의 퀄리티가 국가별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굉장히 많이 나요. 굉장히 많은데 거의 국력에 비례합니다. 거의 국력에 비례합니다. 일본이 거의 최상위 퀄리티입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더 퀄리티가 높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미국이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제가 봐서 미국보다 더 퀄리티가 높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유럽이죠. 당연히 역시 유럽입니다. 유럽. 근데 호주도 나쁘지 않습니다. 호주도 나쁘지 않고 우리도 빨리 좀 정부에서 조금 규제를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나가는 데가 이제 왼쪽이 야마구치시입니다. 왼쪽 이쪽이 이제 야마구치시 같아요. 시 같고 야마구치시입니다. 왼쪽이. 그 자동 조정 오토파일럿을 사용을 하면은 되게 편리합니다. 아,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이렇게 모습이 다른 것 같아요. 땅의 모습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평야보다는 전체가 이렇게 산간 지역이 많은데 일본은 평야에 산이 솟은 모습인 것 같아요. 평야에. 그, 그런데 특히나 여기는 일본의 그 태평양 연안이기 때문에 산이 많을 수밖에 없죠. 지각 변동이 엄청 심할 거니까. 저 오른쪽이 이제 호후시입니다. 호후시. 여기가 호후시입니다. 태평양 연안의 도시죠. 큰 도시는 아닙니다. 조그마한 도시. 그 아마 저 멀리 보이는 바다 건너에 보이는 섬 있죠. 저게 아마 그걸 겁니다. 저 오른쪽이 규슈이고 왼쪽이 시코쿠 섬일 것 같아요. 시코쿠 섬. 요- 여기가 시코쿠 섬이고 여기가 규슈죠, 그죠? 일본은 네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죠. 네 개의 섬으로. 규슈, 시코쿠, 그다음에 본섬, 그리고 홋카이도인가? 홋카이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자, 고도를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약간만 더.
고도가 조금 이제 산간지대로 갈 거기 때문에 지나갈 것 같기 때문에 잠시만요. 고도를 뭐 한 2000피트로 올리겠습니다. 이 2000피트도 조금 낮은 것 같다. 2500, 2000, 3000피트로 올리겠습니다. 여유 있게. 괜히 이제 들이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온통 산이다, 그죠? 온통 산입니다.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산간지대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바다죠. 태평양이 연안이라서 그래요. 뭐 아마 여기가 지진도 심할 것 같아요. 지진도.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교토, 교토는 지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원래는 일본의 수도가 그 도쿄가 아니라 교토였죠. 교토였다가 이제 도쿄로 옮겼는데 그 원래 수도가 이제 교토였던 이유가 그 지진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400년 동안인가 기록에 지진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쿄에 가면은 뭐 저도 딱 한 번 느껴봤는데 아주 미미하게 이제 지진을 경험하는 경험, 사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흑원을 경험하겠죠. 그런데 교토에 사시는 분은 지진을 뭐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교토에 사시는 분 한 분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뭐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이유가 있죠. 자, 이 보면은 어, 자 여기가 오사카입니다. 여기 오사카죠. 오사카고 교토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점이 교토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오사카하고 이쪽은 이제 태평양 연안인 셈이지만 그래도 오사카도 좀 덜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제 시코쿠가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막아주죠. 막아주는데 근데 이 반대쪽 있잖아요. 교토는. 그러니까 지각판이 안정적이죠. 근데 요 영역, 지진이 심한 데는 요 영역, 요렇게, 요렇게는 지진이 심하겠죠. 뭐 도쿄가 한 이쯤 있죠. 도쿄도 이제 태평양 연안의 대도시잖아요. 도쿄가 여기일 겁니다. 아마 여기. 그래도 도쿄가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덜한 게, 자, 보십시다. 도쿄가 요건데, 여기가 조금 막아주잖아요. 여기가. 근데 얘 완전히 열려 있는 데는 뭐 지진이 뭐 어떻게 보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본 여행을 갈 때는 어, 좀 지진에 대해서 좀 미리 알아보고 내가 여행하는 지역이 이제 지진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지진이 일어난 적이 언제 있고 최근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면 안 가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제 지진이란 게 큰 지진이 발생되면 여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 그 동영상에서 아마 목공, 수공구로 가구 만들기 그 동영상이 지금 중지 상태 있죠. 시리즈가 계속 진행되다가 신나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11월 달부터 이제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날씨가 추워지면은 작업이 힘듭니다. 특히 수공구 작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끊임없이 숫돌로 날물을 갈아야 되는데 손이 너무 시려요. 그리고 뭐 제 작업실에는 보일러가 없습니다. 그 완전히 얼음장 같은 찬물에 이제 손을 담그고 계속 숫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제 작업실이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에 그래서 원래는 제 작업실에서 1년에 이제 겨울 한 3개월은 작업을 전혀 못했습니다. 작업실 가지도 않아요. 뭐 12월, 1월, 2월 한 석 달 정도는 작업실 아예 못 갑니다. 뭐 가봤자 너무 추워서 못하니까 뭐 실내 온도가 영하 5도, 10도 뭐 이러는데 그 바깥 온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난방기 틀어도 소용없고 그래서 저는 뭐 12월 한 중순까지는 작업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11월 추위가 너무 빨리 왔어요. 그래가지고 11월 중순에 뭐 그래가지고 모든 일을 멈추고 이제 단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단열 작업 영상을 한번 조만간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올리는데 지금 꽤 진행됐습니다. 진행돼가지고 단열재 이제 앞면으로 단열재 충전을 하고 했는데 앞면은 다 채워넣었어요. 채워넣고 그거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창문 틀에 다루기로 피스로 이제 다루기를 고정하고 뭐 그 건설 현장 분들은 뭐 상을 친다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다루기로 상을 치고 그다음에 이제 다루기 사이에 앞면을 이제 앞면 전용 그 톱도 샀죠. 톱으로 이제 잘라서 빈틈 있게 채워 넣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 김에 좀 귀찮지만은 그 비닐하우스용 비닐도 타카로 이제 위에다가 덮었습니다. 한 겹. 왜 그러냐면은 그 단열 원리나 그 방음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단열이 되면 방음이 되고 방음이 되면 단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열도 그렇고 방음도 그렇고 이제 그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 차음제와 흡음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여러 겹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이제 방음의 원리거든요. 근데 단열도 똑같아요. 단열도 그 열이 전달되는 원리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 가지죠. 복사열이 있고 이제 대류열이 있고 그다음에 접촉, 전도열 세 가지가 있는데 단열재는 대부분 그 대류는 그렇게 못 막아줘요. 그래서 그 찬 공기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흐르는데 이제 그 단열재는 대부분 기공성 재료이기 때문에 더운 그 더운 공기를 이렇게 머금고 있는 거예요. 머금으면서 이제 단열을 하는 원리인데 근데 장기간 한쪽 면이 이제 뭐 단열이 딴 거 아니잖아. 한쪽은 춥고 한쪽은 덥고 이게 이제 가운데 차단막이 단열막이죠. 그런데 이제 차가운 단열재만 채워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차가운 쪽에 공기가 이제 그 장시간 되면은 뭐 1시간, 2시간, 10시간 그 시간이 넘어가면은 차가운 공기가 단열재 안으로 점점 들어옵니다. 냉기가 들어온다 이거죠. 들어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안쪽 기온도 똑같아져 버립니다. 장기적으로 하면은. 그래서 그, 그 대류가 일어나서 그래요. 대류가. 그래서 근데 비닐막을 이제 안쪽에 쳐주는 거죠. 딱 치면은 그 대류가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은 차가운 공기가 단열재 기공으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가 비닐막에서 막혀버리니까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얇은 비닐막 하나가 뭐 뭔 효과가 있겠나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효과가 큽니다. 꽤 커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할 때도 단열재를 앞면을 자그마치 100T, 10cm죠. 10cm 앞면을 넣고 0.15T짜리 이제 비닐은 얇아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얇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공기 흐름만 막아주면 되기 때문에 그 비닐하우스용 비닐을 사가지고 이제 타카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9.5T짜리 스코보드를 이제 두 겹을 대면은 끝이 납니다. 작업이 완전히 끝이 나는데 그래서 그 이제 9.5T를 이제 주문을 해야 돼요.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근데 주문을 할 때 이제 건축 자재상에 주문을 해야 되는데 주문을 하는 김에 제가 그 목재 뭐 집성용 합판은 제가 뭐 합판도 자작 합판도 몇 장 주문해야 되고 그다음 뉴송 소나무 집성목도 몇 장 주문해야 하기 때문에 수량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 파악이 완전히 끝나면은 그 구매 목록을 구매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주문을 하면 되죠. 그 목록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 검사를 여러 번 해요. 지금 검사 중입니다. 검사를 오늘 이제 검사를 하고 오늘 이제 구매 목록을 확정 짓고 내일 주문을 할 계획입니다. 주문을 하면 이제 보통 한 이틀 연내에는 들어올 것 같아요. 입고되면은 스코보드를 치면 되죠. 다행히 제가 스코보드를 쳐야 되는 부분이 표준 사이즈더라고요. 표준 사이즈보다 살짝 작네. 그래서 스코보드를 주문하기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주문하면은 제일 골치 아픈 게 그겁니다. 제일 골치 아픈 게 어, 남는 거예요. 남는 거. 남으면은 뭐 상당히 골치 아프십니다. 남으면은 가지고 있어봤자 쓸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스코보드 같은 경우에는 남으면은 부숴가지고 조각조각 부숴가지고 폐기물 그 마대를 사가지고 돈 주고 버려야 됩니다. 돈 주고. 근데 뭐 표준 사이즈더라고요. 표준 사이즈보다 한 1cm 작나? 그래서 폐기물이 거의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스코보드를 고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두 가지를 씁니다. 본드하고 그 50 본드, 205 본드를 이제 전체를 발라줄 필요는 없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꾹꾹 짜주면 됩니다. 짜주고 그다음에 이제 붙일 때다가 이렇게 압력을 다시 눌러주죠. 그럼 본드가 퍼지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루키 쳐놨는 부분에다가 이제 디귿자 타카 102 타카를 빵빵빵빵 쳐주면은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나면 이제 타카 자국이 이제 되게 보기 싫죠. 그리고 이제 틈새도 아무래도 생깁니다. 최대한 정교하게 잘라도 그래도 기둥하고 뭐 이쪽과의 틈이 이제 뭐 1, 2mm씩 벌어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스코 퍼티를 사면 됩니다. 스코 퍼티. 걸쭉한 이제 스코 반죽이죠. 그 팝니다. 스코 퍼티를 사가지고 그 스코 퍼티를 해라 가지고 이제 그 틈새와 타카 자국을 메꾸면 됩니다. 메꾸면 되는데 그것도 요령이 있죠. 이제 그냥 메꾸는 것보다는 또 뭐가 있냐면 테이프를 팝니다. 뭐 종이 테이프도 팔고 천 테이프도 파는데 저는 이제 주로 메쉬 테이프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메쉬 테이프가 작업性훨씬 좋습니다.
타카 자국 쭉 있으면은 그 메쉬 테이프로 그 타카 자국 위에 이제 쫙 테이프를 발라줍니다. 그 메쉬 테이프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메쉬 테이프는 이제 한쪽에 조금 접착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 테이프나 종이 테이프는 접착 성분이 없어가지고 그 이제 전문가들 프로들 프로들이 사용하는 거고 저 같은 초짜는 비전문가는 메쉬 테이프가 좋습니다. 접착성 있는 그 메쉬 테이프를 이제 쭉 발라줍니다. 발라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헤라로 이제 스코퍼티를 쫙 발라주면은 그 왜 메쉬 퍼티를 이제 왜 그 메쉬 테이프를 발라주냐면은 그 메쉬 때문에 메쉬에 이제 스코퍼티가 들러붙죠. 그래서 작업하기도 되게 편하고 스코가 이제 착착 달라붙으니까 헤라로 쫙 펴면은 거의 뭐 깜짝같이 아주 완벽하게 시공이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끝나고 나면은 뭐 샌딩기로 살짝 뭐 우둘두둘한데 조금 손 봐주고 뭐 실력 있는 분이 하면은 뭐 샌딩기로 작업할 필요 없이 깨끗하게 되는데 저는 뭐 그런 실력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승 페인트. 어, 저는 그 아이보리 그 작업실 전체는 아이보리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아이보리로 이제 그 페인팅을 해주면은 완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힘든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힘든 작업은 다 끝났고 지금부터 하는 작업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스코보드 치는 정도는 살짝 힘들다고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좀 재단을 좀 해서 닦아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스코보드까지만 이제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거저먹기입니다. 그래서 그 매일매일 작업을 하면 좋은데 또 제가 그만큼 부지런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봐서 앞으로도 한 달? 한 달은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이래서 작업실 인테리어가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 공사 끝나고 난 뒤에 그 가구 만들기 컨텐츠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제가 조금 무리수를 둔 거죠. 자, 요 너무 이제 드디어 이제 히로시마가 보입니다. 히로시마. 뭐 히로시마는 뭐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2차 대전 때 원자 폭탄이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죠. 근데 이상하게 왜 히로시마 얘기만 나오고 나가사키에는 떨어졌다는 얘기만 하고 나가사키에 대한 다큐멘터리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네, 공항은 멀찌감치 있죠. 멀찌감치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직선 코스로 왔더니 다행히 뭐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안 걸렸습니다. 지금 한 55분 정도 된 것 같은데 거진 1시간 반이 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착륙하고 이리저리 하고 나면은 그래도 뭐 한 1시간 반은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비행해야 되는 거리도 좀 있고. 자, 그래도 뭐 이 정도 왔는데 그 히로시마 상공을 비행은 해보겠습니다. 자, 오토파일럿을 끄고 하늘 조금 따라서 히로시마도 이게 상당히 이게 해안을 따라 굉장히 넓어져 있네요. 사실 이게 그 가장 표준적인 가장 일반적인 해안 도시 모습이죠. 해안 도시는 일반적으로 해안 도시가 그래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은 해안을 따라 쭉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메인 스트리트 한두 개가 해안을 따라 늘어져 있죠. 예를 들면 이 보십시오. 여기 메인 스트리트 한 개, 두 개, 세 개 있겠죠. 얘는 뭐 고속화도로일 테고 얘도 약간 중고속화도로 이거는 지방도로겠죠. 그러면 얘들이 막히면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해안 도시들이 대부분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부산도 가면은 뭐, 뭐
퇴근실에 가면 지옥입니다. 운전 뭐 거의 가본 적은 별로 없지. 한두 번밖에 안 되지만 뭐 퇴근 시간 가면 시급하겠더라고요. 지난 언제지? 원래 봄인가? 원래 봄은 아니고 초여름인가에 집사람하고 부산에 해운대 갔다가 정말 진짜 교통지옥이더라고요. 그다음에 포항도 뭐 장난 아닙니다. 그 해안도시는 갈 때는 러시아워 때는 안 가는 게 답이죠. 자, 여기가 이제 히로시마 항입니다. 항. 히로시마 항이죠. 비극의 도시죠. 두 번 다시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히로시마 항입니다. 히로시마가 어디쯤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본 지도죠. 자, 요점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다음번에는 아마 어, 오카야마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좀 무리를 한다면은 고베는 조금 멀 것 같네요. 오카야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이구, 이거 그 내항 이게 아마 저 강하구 같죠. 강하구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강하구 같네요. 이쪽으로는 배들이 정박을 못할 것 같네요. 이게 방파제가 있네요. 이게 방파제인지 뭐 보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뭔가 그 중요한 그 랜드마크들이 쫙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아마 히로시마의 중심가 같아요. 여기가 뭔가 빼곡히 있죠. 호텔도 있고 공원도 있고 온갖 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덴탈 클리닉도 있고 히로시마 대학 그 병원도 있고 이 이제 이 빌딩가네요. 여기가 다운타운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 앞에 여기가 여기 옆에가 다운타운인 것 같아요. 그 참 뭐 다 뭐 돈 문제겠지만 그 도쿄는 정말 정말 정교해요. 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데 도쿄를 제외하고는 영 아니오시답니다. 영 아니오시다. 뭐 그 도쿄, 오사카, 교토 요 세 개 이제 3대 일본의 3대 도시 정도는 정교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도쿄만 정교해요. 오사카도 뭐 이번에 갈 때 가보겠 지나가겠습니다만은 뭐 모레쯤 가겠죠. 이게 아마 히로시마 역인 것 같아요. 히로시마 역. 그래도 이만하면은 꽤 괜찮네. 와, 상당히 이만하면 굉장히 정교합니다. 이거.
히로시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휙 한번 돌아볼까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항로로 가겠습니다. 항로로 착륙을 해야 되니까. 항로로 가겠습니다. 얘는 꺼버리죠. 자, 항로 가이드가 보이니까. 히로시마도 상당히 크네요. 작은 도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항구 쪽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이 강하구가 여러 갈래로 나뉘네요. 예, 삼각주가 많네요. 이게 FS 그 2024로 넘어오면서 편리해진 게 그 경로 입력을 하면은 비행기라는 게 원래 그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니죠.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국제 항공법에 따라 가지고 그 비행기가 이제 갈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 비행기 보이지 않는 하늘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크게 이제 세 분류로 나눠져 있어요. 세 분류 나눠져 가지고 일단은 공항에서 이륙을 해가지고 그 항로로 진입하기까지 이제 과정 그게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있어요. 이륙해서 이제 항로로 접어들기까지의 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로 댕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들마다 자기 지 맘대로 이제 가면 비행기를 부닥쳐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관제사들이 이제 그걸 안내를 해주죠. 그래서 벗어나면 이제 워닝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벗어나 있다 어디로 가라 항로를 뭐 어디로 돌려라 고도를 어떻게 몇 피트로 조정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으면은 그 다음에 항로를 이제 벗어나 가지고 이제 공항에 착륙하기까지 또 길이 있습니다. 길. 이륙할 때도 그래서 이륙할 때도 이륙 관제를 받아야 되고 착륙할 때도 착륙 관제를 그래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항로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출발지에서 이제 목적지 사이에 날아가는 길이 항로죠. 항로도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항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그 비행기의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그 뭐 경비행기가 갈 수 있는 이제 고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 고도로 가면 안 되죠. 멀리 가는 비행기일수록 빠른 비행기일수록 큰 비행기일수록 고도가 높죠. 또 예를 들어서 뭐 그 대형 여객기 대륙간을 다니는 대형 여객기 같은 경우는 고도가 보통 한 1만 미터 정도 1만 미터 10km죠. 10km 정도 높은 고도에서 이제 가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가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비행기 고도와 그 다음에 반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비행기 고도는 이제 중첩이 안 되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뭐 홀수 고도, 짝수 고도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서로 안 부닥치죠. 안 그러면 충돌하니까 큰일 나죠. 자, 히로시마 공항에 뭐 다 와갑니다, 지금. 오늘따라 네트워크 상태가 되게 안 좋은 모양입니다. 뭐, 거의 뭐, 공항의 활주로가 거의 뭐, 우리 진입하고 평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 느리고 비행기가 작으니까 이제 저고도로 비행을 해야 됩니다. 저고도로. 그런데 FS 2024에서 제가 봐서는 그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은 이제 그 임의의 항로가 아니라 이제 국제항공법에 따른 그 규정에 준수한 항로로 자동으로 정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 고도가 지금 보면은 뭐 봅시다. 몇 피트인가? 2000 피트 정도잖아요. 2000 피트를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항공 차트에 따라 가지고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굉장히 좋은 거죠. 이건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여유가 너무 없죠. 뭐 거의 뭐 산에 아슬아슬하게 비행하는 경우 몇 번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높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히로시마 공항 다 와갑니다. 오늘은 뭐 착륙도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거슬리네. 생각보다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렸습니다. 저는 오늘 비행거리가 꽤 됐기 때문에 1시간 반이 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시간 반 정도에 끝이 날 것 같거든요. 동영상 한 편 길이가 1시간 정도면 1시간 미만이면 좋겠는데 그거는 제 유튜브 채널의 모든 장르들이 그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좋기는 뭐 한 20분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는 목공이 됐든 뭐 장르를 막론하고 짝일주가 됐든 가급적이면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도 실시간으로 기록을 남기고 싶고 뭐 생략된 요약 버전이 아니라 풀 버전으로 아, 뭐이 정도 온통 상관지대도 우리나라하고 모습이 상당히 비슷하죠. 우리나라하고. 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자, 이제 착륙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속도도 떨어뜨리고 플랩도 일단은 10도 내렸습니다. 10도 내렸고 속도도 더 줄일게요. 더 줄이고 플랩도 20도. 카메라 앵글도 착륙 모드로 맞추겠습니다.
하강 속도도 좋습니다. 하강 속도도. 자, 플랩, 풀플랩, 플랩 30도. 착륙을 할 때 속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속도가 너무 떨어지면 실속합니다. 추락한테 추락. 그 속도를 뭐 한 50에서 60, 한 50 정도를 유지를 하면서 착륙을 해야 됩니다. 뭔가 고도계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고도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도가 1300일 리가 없잖아요. 아, 이게 또 버그 같습니다. 버그. 저럴 리가 없죠. 깨끗하게 착륙이 됐습니다. 자, 히로시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웰컴 투 히로시마. 오른쪽에 세우라 그러네요. 히로시마 공항도 작지 않네요. 대형 여객기가 착륙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확실히 FS 2024에서 2020보다 그 공항이 훨씬 정교합니다. 훨씬 정교합니다.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옛날에 그 2020에서 유료 돈 주고 사야 되는 애돈 정도의 퀄리티인 것 같아요. 자, 다 왔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후쿠오카에서 히로시마까지 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히로시마에서 아마 오카야마나 고베시 정도를 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